오늘 오전에 그 뜻밖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에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면서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하면서 최근 그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그 남미의 다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 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덕근 장관도 포항 원유의 그 매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고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그 4분의 3이 가스 그리고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실제 원유나 가스를 발견할 확률은 대략 20% 정도인데 20%라는 수치는 그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 정유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원유 트레이딩 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원유 탐사를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그 이 회사의 이름은 유공이었고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과거에 비록 그 제 부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그 미얀마의 대규모 원유 매장 가능성을 믿고서 탐사와 개발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던 터라 저는 그 산유국에 대한 꿈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 뉴스를 보고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1975년에도 우리나라 포항에서 원유가 난다는 소식으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75년 12월 5일 신직수 그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은 그 포항 영일만에서 나온 석유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원유가 담긴 병을 전달했습니다. 원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원유인지는 의심스럽다는 보고를 했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청와대 그 기자단은 그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재떨이에 불까지 붙여가면서 거의 울먹일 정도로 기뻐했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에 원유를 진짜로 발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그 포항에서 질 좋은 원유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를 물었고 박 대통령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원유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한 2드럼 정도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제성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기다려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구하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다 당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는 국민이나 언론이나 모두 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원유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1976년 1월 16일의 그 경향신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원유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잠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말 IMF 때였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저는 SK 이노베이션의 원유 트레이딩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유국들과 그 장기 계약을 맺어서 국내에 차질 없이 원유를 도입하고 현물 시장에서 원유를 사고 팔아서 국내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이고 트레이딩 이익을 극대화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IMF 통제하에 들어가고 국가 부도가 염려되는 상황이 생기자 몇몇 산유국에서 TT 거래를 LC 거래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TT 거래는 우리가 원유를 인도받은 후 30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TT 거래를 LC 거래로 변경했다는 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담보를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LC는 그 신용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산유국에서는 글로벌 30위권 이내의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만 인정을 해줬는데 30위권 은행들이 우리에게 신용장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쿠웨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를 믿고 TT 거래를 유지해줬고 또 글로벌 30위권 은행들을 설득해서 신용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원유를 차질 없이 수입할 수 있었지만 만약 상황이 조금만 더 안 좋아졌다면 정말로 원유조차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70년대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터진 제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10월 16일에 원유값은 70%나 올랐고 12월 28일에는 다시 128%가 인상됐습니다. 원유가가 오르자 다른 원자재도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 배럴당 1달러 75센트 하던 원유값이 배럴당 10달러까지 5배 이상 치솟았으니까 그 당시 팍팍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모든 공장들이 일제히 조업을 줄였고 거리에 가로등은 꺼졌고 네온 사인도 꺼졌고 밤거리는 어두워졌습니다. 한 집 한 등 켜기 운동을 전개해서 한 집에서도 전등을 한 개씩만 켰습니다. 이즘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그 부도 상태였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가 오일 쇼크로 큰 타격을 받은 후 국제 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서 1960년대 이후 최고였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중 목욕탕이 기름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이때가 오일 쇼크가 터졌던 그때가 아닐까 하고 짐작합니다. 제가 유공에 입사한 후 그 선배 사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1970년대에는 산유국에서 원유를 공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유일한 그 정유사였던 그 유공의 그 임원이 산유국으로 날아가서 무작정 담당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마지못해 담당자가 나와서 그 유조선 항척 분량의 원유를 공급해줬고 그렇게 그 확약을 받으면 곧바로 본사로 텔렉스를 보냈고 그러면 온 사원들이 다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심지어 그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그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하겠다는 그 한 발명가의 얘기를 허구로 만든 건데 누군가가 물통에 휘발유를 담아뒀는데 영화성 발명가가 그게 물인 줄 알고 자동차에 넣었는데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드디어 발명했다고 착각하면서 환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기쁜 일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5년에 원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언론도 난리가 났고 국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 꿈만 같은 사실 펑펑 쏟아졌으면이라는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석유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있은 15일 전 국민은 벅찬 감격과 흥분에 어쩔 줄 몰랐다. 꿈에도 갈구하던 그 석유, 가히 단군 이래의 염원이라고 할 민족의 바람이 현실로 등장한 이날 국민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서로 얼싸안고 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발 펑펑 쏟아졌으면 하고 앞으로의 시추 결과에 벅찬 기대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당시 그 박정희 정권의 핵심 관료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끌던 오원철 경제수석 비서관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온 나라는 한동안 석유 열기에 휩싸였다. 주식시장은 과열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석유 원년이라는 말이 나왔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시대를 그리는 백일몽 같은 기사가 활기를 쳤다. 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게 되었다고 떠들썩했다. 60억 배럴쯤 매장돼 있으리라는 환상적 추상도 상당한 실감을 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원유가 결국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추공을 따라 흘러들어간 기름을 원유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중앙정보부는 계속 시추를 해댔고 시추는 결국 2년 만인 1977년 4월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은 비전문가이고 자기소관도 아닌 업무를 당시 그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가 직접 뛰어들어 한 건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1975년에는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것에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산유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성공 확률은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원유 개발에서 성공 확률 20%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일부는 그 강준만 교수님의 그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